네, 안녕하십니까. 이차장 양호석입니다. 오늘이 10월 25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10분 접어들겠습니다. 오늘 지수 상황만 보면 원래 우리가 그 전부터 예상했던 그런 정도의 약간 지루해 보일 정도로까지의 박스권 공방이 하루 종일 펼쳐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평상시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도 보였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포착이 되는데요. 첫째, 중요한 것은 지수와 관련된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지난 주말 미 연준의 의장이 인플레를 우려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조기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원래는 연말쯤에 단행할 수도 있다 했던 건데, 근데 지금 현재 미 연준의 입장을 보면 그보다 더 앞서서 9월 달 정도에 조기에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 유력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긴축을 한다는 거죠. 상당히 매파적인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증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도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점을 보면 지금 긴축 기조와 관련돼서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적응을 좀 해내가는 그런 상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비 때마다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도 조금씩 생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종목 장세 전체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두 번째,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다양한 섹터의 다양한 종목들이 비교적 화려하게 여기저기서 강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내수주들이 좋았죠. 술 관련주, 또 먹는 거 관련주,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또 현재 은행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다. 그동안 한동안 제가 말을 안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 우리금융주주인데요. 그 사이에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힘을 좀 냈다는 것과 동시에 최근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죠. 그것과 관련돼서 조선주들이 오늘 좋았고요. 또 원자력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동시다발로 움직여서 정신없는 종목 장세가 펼쳐졌다고는 하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테마주의 핵심 테마는 두 가지로 집결된다는 거죠. 첫 번째 종목 테마는 당연히 2차 전지고요. 두 번째 테마는 역시 메타버스 테마입니다. 특히 메타버스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맥스트 같은 종목들은 단기 상승폭이 상당히 커서 이런 정도라면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동시에 다 같이 올라왔을 때는 단기 상투 징후라고 했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힘이 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물론 기술적인 현재 상황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전반적인 메타버스란 테마의 힘이 여전히 강하다. 앞으로도 그 기회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핵심 테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현재 그 핵심 흐름이 현재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첫째, 2차 전지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얼마 전 테슬라 쇼크가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우리의 NCM 2차 전지가 아닌 중국의 LFP 2차 전지를 스탠다드 모델에 채택한다 하는 것으로 해서 쇼크를 줬고, 그와 관련돼서 LNF 같은 종목들은 급락하기도 했죠. 이왕 얘기가 됐으니까 잠깐 그 LNF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는 그런 악재가 됐다는 건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NCM 2차 전지가 여전히 굳건하다 하는 것과 두 번째, 그리고 2차 전지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대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거기서 현재 종목도 나오고요.
전략도 나오고 뚝짐도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그 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메타버스 테마인데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키워드,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그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3대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 특징을 알면 특히 매매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차트는 당연히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고요. 자, 중국의 헝다그룹의 디폴트 위기를 모면했죠. 지난 주말 중국의 헝다그룹은 달러 표시 채권 이자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걸로 문제가 종결된 것은 전혀 아니죠. 일단 땜빵으로 디폴트를 모면했을 뿐입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있다는 것에서 항상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를 우려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 때문에 특히 인플레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 있게 최근에 고물가는 단기적인 현상이라 주창을 했던 그 주인공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가 지속된다는 우려를 표시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어쨌든 그만큼 조기에 금리가 인상될 것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해석이죠. 해서 원래는 내년이죠. 빨라야 내년 한 11월달 12월달 정도에서나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했던 건데 지금 9월달에 인상할 소지가 상당히 유력시 된다라는 식으로 현재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매파적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상태로 간다면 그 자체가 대형 악재가 될 만도 한데 미국 증시도 또 우리 증시도 그에 따른 충격은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정도 시장 참가자들이 워낙 그 이슈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무덤덤해지는, 즉 내성을 구축하는 단계로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되고 그러한 모멘텀이 하나둘씩 실현되고 현실화되면 그러면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타이밍을 맞이해서 고비마다 오히려 올라가는 흐름으로 전환될 소지가 높다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 했을 때 특히 이번 11월 3일 날이 그런 날이죠. FOMC가 있는 날입니다. 아마도 그때쯤에서 대형들이 힘을 내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소지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F4가 있죠. SKC는 여전히 좋은데요. 문제는 삼성전자 또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당연히 그들을 보유를 해야 되겠죠. 어차피 장기 정석 투자 종목들입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요. 계속 보유하시면 되고 부족하거나 아예 안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장기 정석 투자하시는 분들, 자식한테 그들 종목을 물려주고자 할 정도의 그런 건전한 정석 투자를 하실 그럴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매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증시는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자, 이른바 실적 랠리가 나오고 있죠.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죠. 테슬라 실적이 상당히 좋고 특히 현재 순이익보다도 매출 신장률이 높다는 것이죠. 거의 60%가 넘어가요. 그만큼 그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것을 제가 시장의 빅뱅, 대폭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와 관련된 사소한 문제는 악재로 작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배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가파르게 올라가더니 약간 내려왔습니다. 0.8 베이스 포인트 정도, 0.8% 정도 내려왔다는 얘기죠. 0.8% 포인트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1.6470% 그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조금 내려왔죠. 원래 94가 넘어가기도 했던 건데 93.5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특이할 만한 것은 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대비 8원 70 전이나 내려와서
1168.40 40전.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잠깐 이왕 얘기가 있으니까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자, 최근 2주 거의 3주 돼갑니다. 하락 추세로 접어든 것이 뚜렷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내려간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다는 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고요.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1150원 이하 1120, 30원 정도 수준으로까지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바뀔 소지가 좀 있어 보여요. 아마 연말 연초 장세와 관련돼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연초 원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달러를 갖고 있던 분들이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WTI 가격이 1.53% 올라와서 83.76달러, 정고점을 돌파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 또 치고 올라갈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 놓았다 하는 건데, 자, 그것과 관련된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는 뭐 현재 조선주도 있지만 우리는 현재 S-오일도 지금 현재 맥점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뭐 거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다 했을 때는 OCI도 맥점에 있어요. 자, 이들 종목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OCI 이런 종목들을 한 맥점에서 한번 한때 단기 중기 관점에서 베팅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 원래 갖고 있으면 추가 매수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정 분량 이쪽에 베팅을 해서 단기 수익을 챙겨보는 기회의 종목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세적으로 현재 지금 WTI 가격은 뭐 세계은행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100달러가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내년 하반기 때쯤 돼서는 200달러 선 사상 최고치까지 뭐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거기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120달러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제 마진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대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전기차도 수혜 대상이 되고요. 또 유가 아무래도 플랜트를 많이 건설을 하겠죠. 그 관련돼서 현재 플랜트에 강점을 두고 있는 해양 플랜트죠.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또 수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 상태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수급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자막도 안 틀어놓고 말씀을 드렸네요. 어쨌든 자, 잠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는 대부분 금융투자에서 순매수한 거고요.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다고 치지만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죠. 여전히 그 전부터 그들이 보였던 소극적인 자세 내지 눈치 보는 모습 분명히 하고 있고요. 기관들의 매수는 완전히 단타죠.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베이시스를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자, 베이시스는 괜찮아요. 0.4. 끝에 가서 그 마감 동시 효과에 많이 올라갔네요. 이거는 약간 착시가 있는 거죠. 착시를 뺀다 하더라도 장중 내내 플러스를 유지했습니다. 컨텐츠를 유지했다는 거죠. 12월 달 들어서는 아마 11월물이 아니고 11월 옵션 만기 이후에는 급격히 베이시스가 낮아질 건데요. 그 점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점은 일단 빼도록 하고, 자, 이 정도 전반적인 상황은 여전히 박스권인데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에 들어서 현재 지수가 좀 약해도 종목 장세일 텐데 지수가 나쁘지 않은 정도의 상황이라면 더욱더 비교적 화려할 수 있는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볼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이슈 2차 전지하고 메타버스입니다.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슈고 가장 중요한 종목들 이게 더욱더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2차 전지 NCM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2차 전지는 NCM, N은 니켈, C는 코발트, M은 망간이죠. 그것을 주 소재로 하고 있는 전지를 NCM 2차 전지, 또 NCA, A는 알루미늄입니다. 망간 대신 알루미늄을 쓴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리튬 인산철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훨씬 낮은 LFP 방식의 2차 전지를 생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비교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NCM이 월등히 높다는 건데 상대적으로 LFP 방식이 가격 경쟁력이 좋고요. 그리고 안정성이 현재 그 LFP 방식 훨씬 더 좋습니다. 최근 또 폭발 사고 위험성도 노출된 바 있어서 노정된 바 있어서 그래서 한때 현재 그 LG화학도 또 관련돼서 LG전자도 혼난 적이 있었죠. 그럴 정도로 안정성 문제가 아직은 심각한 판단 포인트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가격 측면에서 또 안정성 측면에서 LFP 방식이 우월하다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테슬라의 스탠다드 모델은 보급형 모델입니다. 저가형 보급형 모델에 LFP 2차 전지를 채택다 하는 것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LNF가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는 거죠. 그 쇼크가 우리 증시에 해당 관련 종목에 충격을 줬다는 건데 하지만 이 문제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뭐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한전 일단 하이니켈 배터리 방식으로 가서 일단 가격 대비 가성비를 놓치고 있고요. 안정성, 특히 안정성이 크게 보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LFP 방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버금갈 정도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지금 LFP 방식, 즉 현재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해서 그들의 가격 경쟁력도 그 전보다 상당히 약화된 그런 상태이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일단 도움이 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2차 전지는 별반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게 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활용도, 2차 전지 활용도의 효율성은 현재 그 LFP 방식보다 NCM 방식이 6배 이상 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궁극적으로는 LFP 방식은 한시적으로 또는 일부 현재 그 저가 보급형 전기차에는 쓰여도 궁극적으로는 NCM 방식, 하이니켈 방식이 채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 대세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세 가지 대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행거리. 주행거리가 가장 지금 현재 테슬라뿐만 아니고 폭스바겐이나 또는 GM이나 현대차나 기타 등등 수많은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대거 전기차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리드하고 있지만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압도적인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그러한 전기차 생산 업체들끼리의 상향 평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평준화에 있어서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기술은 바로 주행거리를 늘리는 겁니다. 주행거리 지금 400km 남짓이거든요. 400km, 480km 그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행거리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많이 늘리느냐와 두 번째 충전 시간. 충전 시간이 짧아야 되는데 풀 충전하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씩 다 걸린단 말이죠. 충전 시간이 단축돼야 된다. 이 두 가지 핵심 포인트에다가 그리고 소재 측면에서 실리콘 지금 현재 기존의 흑연 응급제에서 실리콘
응급제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대세입니다. 그 실리콘 응급제의 핵심을 쥐고 있는 업체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이고, 그 대주전자를 갖고 있는 실리콘 팽창 분자를 잡아주는 그 소재가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를 생산하고 있는 나노신소재입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를 골간으로 하고 나노신소재를 보조로 하는 구조를 하자. 그런 구조를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자. 이런 관점이죠. 대주전자재는 절대 팔면 안 되고 지금도 사야 됩니다. 대주전자 재료. 나노신소재는 단타로 하시면 된다는 거. 물론 SKC는 불변입니다. SKC는 불변.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해서 그런 것이지 SKC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종목이 대주전자 재료인데, 대주전자 재료도 역시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므로 절대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주가를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PER, PBR 다 무시하고 무조건 20만 원 이상 봐야 된다 하는 관점으로. 물론 1차 목표 가격은 15만 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5만 원까지 절대 팔지 말자 하는 그 약속은 지키시도록 하고, 어쨌든 안 갖고 계신 분 눈 딱 감고 사야 될 정도로까지 중요한 종목이기도 하는 것은 바로 대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메타버스인데요. 핵심 키워드가 일단 몇 가지, 가상세계는 아실 거고요. 가상세계, 그리고 버추얼. 버추얼은 실사화, 가상세계와 약간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는데, 버추얼은 실사화 한다는 뜻입니다. 실사화. 자기 어떤 사람과 똑같이 생긴 가상의 인물, 가상의 물건, 또 자기와 똑같이 생긴 가상의 아바타, 이런 것을 버추얼이라고 하는, 버추얼 휴먼, 버추얼 아바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버추얼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버추얼 아바타와 관련돼서는 알체라 있죠. 알체라가 그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의 손자회사인지 자회사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자회사라고 치고요. 자회사가 일대 주주로 있는, 자회사 스노우가 일대 주주로 있는 업체가 바로 알체라이고, 이 알체라의 안면 인식이 원래 보안으로 쓰이는 건데, 그것이 버추얼 아바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술로 현재 채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알체라가 결국에는 아직은 자회사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계열사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체라가 말이죠. 네이버에. 네, 그래서 알체라가 근데 오늘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고점에서 많이 밀렸죠. 이 종목을 쫓아가면서 매매하는 것은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소 부담이 되죠. 그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원래는 3만 원대 근처, 3만 2, 3천 원 정도에서 매수를 권장을 해서 한 5만 원대 이상을 올라가기도 했었죠. 지금 현재 화살 표시가 된 지점에 제가 최초에 추천을 했던 그 자리고요. 그 상태에 5만 원 넘어갔다가 이 회사가 자기는 메타버스와 관련 없다, 자기네 사업은, 이런 또 발표를 하는 바람에 급락을 했던 건데, 그때 팔지 못하신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도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바로 그 종목인데, 역시 상당한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래 가격 그 수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원래 갖고 있고자 했던 상태에 인 분들은 뭐 당연히 그대로 보유해야 되겠지만, 새롭게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타이밍을 늦춰서 음봉 2개 정도의 저점에서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다 싶은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현재 아바타와 관련된 종목이 자이언트 버추얼 휴먼과 관련된 종목이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메타버스에 주로 활용되는 버추얼 인간,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그런 제작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그들의 또 VFX 기술을 동원해서 아마 제작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자이언트 스텝이 또 메타버스의 핵심 종목이 된다는 거죠. 이왕 얘기가 됐으면 차트를 잠깐 보시도록 하죠. 근데 이 종목은 그냥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원래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약간 상투위권에 와 있고, 구체적인 매도 신호가 나오면 팔아도 된다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아주 강력한 매도 신호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장대 양봉의 거래 터지고 오늘 알츠레처럼 말이죠. 그런 수익이 나오면 매도인데 그런 상태가 안 됐기에 아직은 매도가 아니고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 템포 더 늦춰서 주가가 조금 내려와서 95,000원 정도 되면 매수해도 될까 싶습니다. 어쨌든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또 키워드를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일단 제작 플랫폼, 이게 메타버스의 또 핵심이 되는 현재 핵심 키워드가 자체적으로 메타버스 가입자들이 그들이 스스로 메타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스스로 게임을 만들든지 또는 다른 어떠한 툴을 만들든지 그것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제공된다는 거죠. 그것이 핵심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도입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로블록스죠. 자체적으로 현재 그 로블록스 참가자들이 자체 게임을 만들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막 도입이 됐다는 거고, 그와 관련돼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굳이 찾는다면 위메이드 정도가 약간 그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위메이드 참고 종목이죠. 우리 쫓아가긴 나쁜데 어쨌든 참고는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일단 그런 정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이미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메타버스는 어차피 디지털 세상인데요. 그 디지털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이 자산화될 수 있다는 그 개념을 하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NFT, 즉 현재 그 디지털 파일로 되어 있는 모든 자산의 소유권이 부여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거래가 된다는 특징이고 나눠진다는 특징이 또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 현재 각계 주요 플랫폼은 그것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그 업체는 아마도 네이버나 또는 SK텔레콤 정도가 될 것으로, 카카오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 정도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판단이 되고요. 자, 제페토 얘기입니다. 네이버의 지금 스노우,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죠. 스노우가 아니라 네이버의 손자회사 네이버 G, 네이버 Z, 네이버 Z가 갖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이 제페토인데요. 소프트뱅크에서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하죠. 2천억 원 정도,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일단 외형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일본 시장이 어느 정도 한층 확보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글로벌, 지금 소프트뱅크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형성되고 있는 글로벌 메타버스 동맹의 한 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투자 대상이 제페토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현재 소프트뱅크와 연관되며 전체적인 메타버스 시장의 합종 연행, 전체적으로 합치고 연합하고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 주인공이 이제 소프트뱅크고 거기도 제페토의 그 배경인 네이버까지 같이 합류해서 그런 동맹 체제가 구축된다라고 하는 큰 그림. 자, 그리고 현재 2대 단점, 현재 제페토 갖고 있는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중국에 좀 많이 현재 가입자 2억 4천 명인데 4천만 명인데 지금 전체 90%, 60% 넘게 중국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에 따른 메타버스 플랫폼과 관련된 충성도가 다른 메타버스 로블록스나 뭐 이런 데보다 한때 좀 낮습니다. 충성도가 좀 아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에 얘기했던 소프트뱅크와 연합되면서 이 부분의 단점이 상당히 많이 커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는 글로벌 경쟁력, 아까 얘기했던 게임 제작 플랫폼도 만들어주고요. NFT와 관련된 협력 체계에도 하나씩 둘씩 그 전력을 갖춰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그 발톱을 드러내놓고 경쟁 상태에 돌입한 것은 아니지만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현재 네이버가
메타버스 시장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하나씩 둘씩 갖추고 있는 미래의 네이버의 또 다른 성장 잠재력이 움트고 있다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한다면 그만큼 메타버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이슈가 몇 가지 있었죠. 페이스북에서 사명 변경, 자기네 업체 이름까지 변경할 정도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천명했습니다. 그만큼 메타버스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 메타버스 ETF 네 가지 종류가 4종이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상장이 됐죠.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1,000억 원 정도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통틀어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그전에 말씀드렸죠. 이 테마는 그 산업의 트렌드 크고 거대한 만큼 굉장히 그 수명이 깁니다. 이 테마는 말이죠. 인터넷 테마가 그랬듯이 바이오 테마도 그렇듯이만 그런 정도로 그 수명이 길다는 거고요. 또 그런 정도로 강도도 셉니다. 이 테마는. 따라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뭐 현재 고평가돼 있다, 이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이슈가 많아요. 한두 달 정도 묻혀 있을 수도 있지만 또다시 메타버스 테마가 여기저기 이슈가 나오면, 최근의 상황이 그렇죠. 최근 한 2, 3개월 동안 그 이슈가 묻혀 있다가 최근 들어서 또 갑자기 이렇게 이슈가 달아오르듯이 계속 이런 식으로 수만 가지 이슈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1, 2개월 힘을 못 쓴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차분히 기다리면 그런 순서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기 투자하기 좀 나쁘지만 아직은 실적 베이스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에 장기 투자하기 좀 나쁩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타이밍이 나빠서 만약에 팔지 못했거나 했을 때에는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는 거죠.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뜨거워졌는데 높은 걸 쫓아가지 못해서 안달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 좀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좀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테마다, 밀고 나가서 테마다 하는 관점인데, 그런 정도의 배경과 특성을 알고 있으면 상당히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점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